1953년 이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나라의 진짜 주인은 런던과 워싱턴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합법적인 총리가 외국 정보기관의 작전으로 강제로 실각한 사건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중동의 중심 이란, 그리고 배후엔 CIA와 영국 정보부 MIU가 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바로 아작스 작전.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국과 중동의 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세계를 흔들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반식민지였습니다. 1901년 영국인 윌리엄 녹스 다시가 이란 정부로부터 60년간의 석유 독점 채굴권을 따냈죠. 이 계약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아십니까? 이란은 석유 수익의 고작 16%만 받고 84%는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게다가 이란 정부는 회계 장부를 볼 권리도, 채굴량을 확인할 권리도 없었어요.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AIOC는 지금의 BP 즉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전신입니다. 이 회사는 이란 남부 아바단에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소를 건설했지만 이란인 직원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국인 직원들은 에어컨이 있는 별장에서 살았지만 이란인 노동자들은 판자촌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살아야 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영국인의 10분의 1도 안 됐죠. 이런 상황에서 1951년 이란 국민들이 한 남자를 총리로 선택합니다. 바로 모하마드 모사데그. 모사데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지식인이자 이란 의회에서 30년간 활동한 베테랑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1951년 5월 2일 단호하게 석유 산업을 국유화합니다. 이란 의회는 만장일치로 석유 국유화법을 통과시켰고 전국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영국은 즉시 경제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이란 석유의 국제적 보이콧을 주도하고 이란 자산을 동결했죠. 영국 해군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법적 대응도 시도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재판소는 이것은 이란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영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951년 다시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은 군사 개입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영국군을 아바단에 파견해 정유소를 탈환하는 계획까지 세웠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위기 때문에 영국군 대부분이 이집트에 묶여 있었고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군사 개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트루먼은 식민주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란의 석유 국유화를 지지했어요. 하지만 1953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는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그의 동생 앨런 덜레스 CIA 국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반공주의의 화신이었습니다. 영국은 영리하게 냉전 논리를 이용했습니다. 모사데그가 계속 집권하면 이란이 소련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공산주의 위험론을 미국에 계속 주입했죠. 실제로는 모사데그가 반공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모사데그는 이란 공산당 투대 당을 불법화하고 당원들을 감옥에 넣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소련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서방 정부가 필요하다는 명분에 설득당했습니다. 결국 영국의 MIU가 함께 이란 정권 전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작스 작전. 왜 아작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작스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한 강력한 전사 말이죠. CIA는 이 작전을 영웅적 승리로 포장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작전을 총지휘한 인물은 커미킴 루즈벨트 였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이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촌이었어요. 킨 루즈벨트는 1953년 7월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테헤란에 도착합니다. 그의 미션은 단순했어요. 3개월 안에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 1단계 심리전과 선전 공작. 이란 언론 매체 매수 주요 신문사와 라디오에 돈을 뿌려 가짜 뉴스 유포. 모사데그는 독재자, 공산주의자와 손잡았다, 경제를 파탄냈다 등의 메시지 반복. 종교 지도자들, 포섭 모사데그를 신을 믿지 않는 자로 묘사.
2단계 군부내 네트워크 구축. 이란군 고위 장교들 매수 총 1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 투입. 핵심 인물은 파즐롤라 자에디 장군. 그를 모사데그의 후계자로 내정. 왕실 근위대와 경찰 고위직도 포섭. 3단계 거리 시위 조작. 전문 시위꾼들 고용 하루 10달러씩 주고 폭동선동. 반정부 구호 외치게 하지만 정작 모사데그를 지지하는 시위인 것처럼 위장. 목표는 일반인들이 모사데그 지지자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 4단계 왕실 이용한 정당성 확보.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 설득. 국왕이 모사데그 해임 명령서에 서명하도록 압박. 국왕의 권위를 이용해 쿠데타를 합법적 조치로 포장. 1953년 8월 15일 첫 번째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사데그가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실패로 끝났어요. 국왕은 겁에 질려 이탈리아로 도피했고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들은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키 루즈벨트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루즈벨트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2차 시도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거죠. 1953년 8월 19일 두 번째 쿠데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고 폭력적이었어요. 새벽 6시 자에디 장군이 이끄는 반란군이 테헤란 주요 지점을 점령했습니다. 동시에 매수된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 모사데그 타도를 외쳤죠. 흥미롭게도 테헤란 바자르 전통시장 상인들도 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석유 국유화 이후 경제체제 때문에 무역이 중단됐거든요. 바자르 상인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CIA는 그들에게 모사데그만 없어지면 무역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오전 10시 반란군이 국영 라디오 방송국 점령. 오후 2시 모사데그의 자택 포위 시작. 오후 5시 격렬한 총격전 끝에 모사데그 체포. 오후 7시 자에디 장군이 총리 취임 발표. 체포된 모사데그는 군사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감 후에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1967년 사망할 때까지 감시받으며 살았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언젠가 역사가 나를 이해해줄 것이다. 쿠데타 성공 직후 팔라비 국왕이 이탈리아에서 복귀했습니다. 테헤란 공항에는 CIA가 동원한 환영 군중들이 나와 있었어요. 국왕은 이제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석유 수익의 분배도 새롭게 정해졌죠. 영국 40%, 미국 40%, 네덜란드 프랑스 20%. 정작 석유 주인인 이란은 50%만 가져갔어요. 1957년 팔라비 국왕은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도움으로 사바크라는 비밀경찰을 창설했습니다. 사바크의 활동 규모는 어마어마했어요. 요원 6만 명, 정보원 300만 명 인구의 10분의 1. 고문 기술을 CIA에서 직접 전수받음. 반정부 인사들을 에빈 감옥에 가둬 고문 처형. 1963년 국왕은 백색혁명이라는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개혁, 여성 참정권 등 겉보기에는 진보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토지개혁 기존 대지주들만 바뀌었을 뿐 농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음. 급속한 서구화 이란 전통문화 무시, 종교계 반발 증가. 석유 수익 대부분 왕실과 특권층에게만 돌아감.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석유 수익이 급증했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왕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생활. 1971년 페르세폴리스에서 열린 왕조 2500주년 기념행사에만 1억 달러 투입. 반면 농촌과 도시 빈민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림. 1960년대부터 아야툴라 르올라 호메이니가 팔라비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슬람 정부론을 통해 서구식 근대화를 거부하고 이슬람 원리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주장했어요. 1964년 호메이니는 이라크로 추방됐지만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계속 반정부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카세트 혁명이라고 불리게 됐죠. 1978년 1월 정부 언론이 호메이니를 모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콤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고 경찰이 발포해 여러 명이 사망했어요. 이슬람 전통에 따라 40일마다 추도 집회가 열렸는데 매번 시위 규모가 커졌습니다. 결국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죠. 1978년 9월 8일 검은 금요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헤란 잘레 광장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던 민간인들에게 군이 무차별 발포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84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팔라비 국왕이 이란을 떠났습니다. 명목상은 휴가였지만 사실상의 망명이었죠. 2월 1일 호메이니가 15년 만에 이란으로 귀국했습니다. 테헤란 공항에는 500만 명의 인파가 그를 맞이했어요. 2월 11일 이란 혁명이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왕정은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됐죠. 1979년 11월 4일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52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444일간 억류했어요.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했습니다. 팔라비 국왕을 이란으로 송환해서 재판받게 하라.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군사작전을 하자니 인질들이 위험하고 협상을 하자니 테러리스트와 타협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결국 1980년 4월 톡수리 발톱 작전이라는 구출작전을 시도했지만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헬리콥터 고장으로 8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작전은 중단됐죠. 이란 혁명과 인질 사건은 냉전 구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중동 패권의 치명타, 소련도 이익을 보지 못함이라는 친소련이 아닌 제3의 길추구, 이슬람 근본주의의 국제적 확산 시작. 1980년 9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라크를 지원했어요. 이 전쟁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양국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이란은 더욱 반미 성향이 강화됐죠. 아작스 작전의 성공은 CIA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이후 비슷한 작전들이 줄줄이 시도됐어요. 1954년 과테말라 하쿠브 아르벤스 정권 전복, 1960년 콩고 파트리스 루문바 암살 시도,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 실패, 1973년 칠레 살바도르 아엔데 정권 전복. 아작스 작전은 중동 전체의 정치 지형을 바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새로운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 이스라엘,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더욱 중요해짐. 이집트 나세르의 범아랍주의 대두. 시리아, 이라크, 소련 영향권으로 이동.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는 모두 중동 정치와 직결됐습니다. 만약 이란이 친서방 국가로 남아있었다면 석유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란 혁명 이후 이슬람 근본주의와 반미 테러가 확산됐습니다. 헤즈볼라 레바논 이란이 직접 지원,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란의 간접 지원, 후티 반군 예멘 최근까지 이어지는 대리전.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아작스 작전을 인정했습니다. 1953년 미국은 이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CIA 기밀문서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60년간 숨겨졌던 아작스 작전의 전모가 드러난 거죠. 문서에는 작전의 구체적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매수된 인사들의 실명, 지급된 금액의 세부 내역, 작전 실행 과정의 일지.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카이로에서 이슬람 세계를 향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전 중 미국은 때때로 민주적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1953년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 그 예다. 현재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아작스 작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방의 석유 이익 확보의 성공, 장기적으로는 중동 안정의 치명적 악영향, 민주주의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 반미 감정 확산의 근본 원인, 트럼프 행정부와 핵협정 파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압박 정책을 통해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어요.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 2020년 1월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암살했습니다. 이란은 즉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보복 공격했죠.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란 국내 정치 보수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협상 의지 약화, 미국 국내 여론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입장, 중동 동맹국들의 반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지금 미국과 이란 관계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2024년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다시 강경 정책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협상을 통한 점진적 해결, 양국 모두 경제적 실익을 위해 타협, 현상 유지,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되 긴장 상태 지속, 갈등 격화, 핵 개발 가속화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결론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단순한 양국 문제가 아닌 중동 전체의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중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미국-이란 관계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